주지의 사이다 썰 모임.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배드민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때는 배드민턴에 미친 남편 때문에 심각한 가정불화까지 생기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친한 동네 아저씨의 권유로 남편은 배드민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도 할 겸 시작한다고 하길래 저도 대찬성했고요. 아 여보도 같이 치자. 다들 부부끼리 오는데 나만 짝꿍 없어. 됐어. 난 안 해.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다니기 싫다며 저에게 같이 치자고 한참 졸랐었는데 금세 몇몇 사람이랑 친해지더니 클럽까지 가입하고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녁만 먹고는 바로 배드민턴장으로 튀어가서 밤 10시까지 배드민턴을 치다가 왔습니다. 주말은 새벽부터 나가서 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 저녁 먹고 다시 나가 또 치다가 클럽 사람들이랑 술까지 마시고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클럽 단체 대화방에서 낄낄대며 채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폭발했습니다. 핸드폰 좀 그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 뭔 하루 종일 폰만 만지고 있어. 주말이면 애들이랑 좀 놀아주던지 아니면 빨래라도 좀 개던지. 아 뭐가? 나도 좀 쉬어야 이따 배드민턴 치러 나갈 거 아니야. 배드민턴 못 쳐서 X진 귀신이 붙었나. 그놈의 배드민턴! 내가 노름을 했어. 바람을 폈어. 배드민턴 좀 치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래?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쳐! 남편은 현관문을 꽉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참 씩씩대며 분을 삭히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 좀 하게. 호프집으로 와. 웬일로 진지한 대화를 하려나 싶어 호프집으로 갔는데 글쎄 배드민턴 클럽 사람들도 다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반가워요. 여기 와서 앉아요. 안녕하세요. 병철이한테 얘기는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동생. 남편 취미생활 하는 것 정도는 봐줘야죠. 유흥하는 남자들보다 100배 낫지, 안 그래요?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고 좀 싫은 부분이 있어도 덮고 넘길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야, 동생.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부부싸움 한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퍼뜨리고 다니는 남편도 화가 났지만 오지랖 떨며 부부 사이에 간섭하는 클럽 사람들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남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고민 끝에 저도 배드민턴장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부터 나도 배드민턴 치러 간다. 왜? 뭐하러 따라 나와? 언젠 같이 치자며 배드민턴장에 가니 처음엔 다들 기뻐하며 반겨주더라고요. 남녀 한 팀으로 부부끼리 2대2로 배드민턴을 쳤는데 저는 배드민턴이라고는 쳐본 적도 없고 운동도 젬병이라 셔틀콕이 2-3번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계속 게임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칠 맛이 안 나는 건지 눈치가 보이는 건지 그만 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남편 배드민턴 칠 때마다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유, 참 칠맛 안 나네. 그니까요. 저 아줌마 왜 자꾸 나와요, 요즘? 클럽 사람들은 저희 부부랑 치는 게 재미가 없었는지 슬슬 상대를 안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 1대1로 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 치고 나서도 제가 있으니 남편은 술 마시러 따라가지도 못했고요. 얼마 후 아 여보,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왜?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처자식 내팽겨치고 배드민턴만 치려고? 아 이제 안 그런다고. 그럼 앞으로는 평일에 딱 2번만 쳐. 주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만 쳐. 평일에는 술 마시는 거 안 되고 주말에도 8시에는 집에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제가 또 같이 치자고 할까봐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여보 알아. 8시 지금 들어가. 중년의 남편에게 활력을 주는 취미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뭐든 적당히를 모르는 남편 성격 때문에 요즘도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아, 꼭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때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미영이랑 약속을 잡았는데 미영이가 동창이지만 저랑 친하지는 않았던 환양이라는 친구를 술자리에 불러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환양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머, 영심아. 예뻐졌다, 얘. 너네 한 동네 사니까 앞으로 자주 보면 되겠다. 그래, 집도 가까운데 앞으로 자주 보자. 언제 너네 집 한번 초대해. 환양이는 얼마 전 이혼하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그렇게 환양이를 집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광식씨. 남편 잘생겼단 얘기 왜 안 해서 기집애야.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우리 자주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영심아, 무슨 일이야? 누가 자꾸 집 번호키를 눌러. 광식씨랑 좀 와줄래? 알았어. 저는 놀라서 헐레벌떡 남편과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환양이는 놀라서 울고 있었고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길래 일단 옷가지랑 칫솔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환양이는 방에다 이불을 펴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며 거실에서 새벽까지 TV를 보더라고요. 난 TV 좀 보다 잘게. 먼저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엄청 짧은 반바지에 끝나시 차림
차림으로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화들짝 놀랐고 저는 잽싸게 이불로 가려졌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슬슬 묘하게 기분 나빠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아, 오늘 너네 집 저녁 반찬 뭐야? 그냥 된장찌개나 끓이려고. 왜? 맨날 사먹는 반찬도 지겹고 밥하기 싫어 죽겠다. 나 집밥 먹고 싶은데 너네 집 가서 저녁 같이 먹어도 되지? 그래 와. 그날 저녁 친구가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글쎄 밥하기 싫어 죽겠다는 애가 갈비찜이며 뭐며 요리를 잔뜩 해서 바리바리 싸운 겁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너 맨날 밥하기 싫어 죽겠다며. 광식 씨랑 애기 밥은 잘해서 먹이는지 걱정돼서 내가 좀 만들어 왔어. 우와, 너무 맛있네요. 여보도 맨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어떻게 몇 끼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해서 먹냐? 집안일도 하나 안 도와주는 주제에? 영심아, 남자들은 다 그래. 남자가 어떻게 집안일까지 신경을 쓰니? 역시 화장씨가 뭘 좀 아시네요? 너 힘들면 내가 반찬에다 나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순간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딱히 콕 집어서 말하기는 뭐한 애매한 거슬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영이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는데요. 이모, 우리 이번 주에 아쿠아리움 간다. 와, 아쿠아리움 가?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 그래? 나도 같이 갈까? 어린이날이고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라서 글쎄. 야, 내가 남이냐? 같이 가서 애기 선물도 좀 사주려고 그러지. 같이 가자. 응? 아 알았어 그럼. 저는 정말 데리고 가기 싫었지만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환영이도 아쿠아리움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글쎄 친구가 얼마나 차려입었는지 아쿠아리움에 맞선 보러 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물고기다 물고기. 강식씨 이것 좀 봐요. 엄마, 목말라. 목말라? 야, 빨리 가서 생수 좀 사와. 애기 목마르대잖아. 빨리. 생수를 사러 갔다 오니 남이 보면 가족으로 오해할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나간 모처럼의 나들이에 기분이 팍 상해버렸고 환영이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하루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글쎄 여보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뭐 해서 먹었어? 아까 전에 한양씨가 반찬을 해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먹었어. 뭐? 걔가 반찬을 왜 갖고 와? 몰라? 그냥 벨 누르길래 문 열어줬는데 반찬에 왔다고 차려주고 가더라고. 미쳤어? 둘이 무슨 짓 했어? 뭔 소리야 여보. 왜 그래? 그냥 음식 갖고 왔길래 먹은 것뿐이야. 광식씨, 저 환영인데요. 어쩐 일이세요? 영심이 친정 갔다고 해서 밥 못 챙겨 드실까봐 제가 과일이랑 반찬 좀 챙겨왔어요. 들어가도 되죠? 네? 반찬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맛있네요. 광식씨는 가끔씩 외롭지 않아요? 네? 난 외로운데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참 한 번씩 일탈도 하고 그래 봐요. 인생 너무 직선으로 살면 재미없잖아요. 네? 뭐? 저는 환영이가 저한테 말도 없이 집에 찾아가서 남편 밥상까지 차려주고 끼를 부렸다는 얘기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아 한바탕 할 각오로 그 밤에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표정을 살피고 똑같은 질문을 재차하면서 추궁한 끝에 남편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환영이네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너 우리 집에 반찬 갖고 갔었어? 광식씨 집에 혼자 있잖아. 네 대신 밥 좀 차려주고 왔지?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도 없는 집에 가서 내 남편 밥을 차려줘? 야,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남편 밥까지 걱정하냐고. 너 지금 내 남편 꼬시냐? 진짜 어이없네.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더럽다. 호의 같은 소리 하네. 어디 감히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너 어디 아프니? 정신과 상담이라도 좀 받아. 내가 걱정돼서 그래. 야, 친구 남편한테 끼부리는 네가 정신병자지. 정신병원은 네가 가. 왜 남의 남편 붙잡고 외롭다고 치냐? 뭐? 이게 미쳤나? 야, 네 남편 조도 안 가져.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수작 부리면 진짜 개망신 당할 줄 알아? 알았어? 환영이하고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미영이는 사실 환영이가 결혼 1년 만에 전남친과 바람핀 걸 들켜서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환영이는 저런 짓을 하면서 저에게 어떤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까요? 지금쯤 또 어디서 친구 남편에게 추파를 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꼬마 시절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할머니, 그리고 저와 언니 이렇게 4식구가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새로 생긴 경양식집이 있었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 거기가 나름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언니랑 같은 반 친구가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왔다고 자랑을 했나 봐요. 야, 민지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돈가스 먹으러 갔다 왔는데 스프도 준대. 엄청 맛있대. 우와, 나도 먹고 싶다. 저희 아빠는 그 당시 실직을 하셔서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살림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끔 사오시는 통닭이 거의 유일한 외식이어서 언니와 저는 수프가 나온다는 그 돈가스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은정아, 혜정아, 이리 와봐. 내일 아빠랑 스프 나오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내일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기다려. 알았지? 저는 그날 밤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교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하다가 바로 왔는지 옷과 신발이 완전히 흙투성인 것이었습니다. 아, 뭐야. 아빠 창피하게 바지에 흙 묻었어. 짜증나. 야, 난 안 갈래. 언니, 같이 가. 언니와 저는 기다리는 아빠를 뒤로하고 학교 쪽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은정아, 혜정아, 왜 오늘 바로 집으로 왔어? 돈가스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빠가 기다리라는 거 까먹었어. 그랬어? 나중에 가자 그럼. 그날 밤 혼자 TV를 보고 계시던 아빠에게 철없던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있잖아. 아까 전에 언니년이 아빠 바지에 흙 묻은 거 창피하다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 그랬어. 아빠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희 자매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매 한 번 들지 않고 저희를 귀하게 길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언니는 교사로 저도 전문직으로 잘 자라서 아빠에게 효도하며 든든한 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빠에게 했던 철없던 잘못은 가슴에 화석처럼 남아 지금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언니도 어버이날만 되면 아빠에게 그때 그 돈가스 사건을 얘기하며 편지를 씁니다. 아빠,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그때 아빠랑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거야. 아빠 미안해. 또 가끔씩 혼자 센치해질 때면 아빠에게 전화로 술주정을 합니다. 아빠, 그때 돈가스 안 먹으러 가서 미안해. 아유, 그만 좀 해, 이 기집애야! 아이러니하게도 아빠는 그때 그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돈가스는 저희 자매의 눈물샘 자극 음식이 되어 먹을 때마다 저를 아빠 생각에 울컥하게 만듭니다. 아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40대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덩치가 보통 여자들보다 많이 컸습니다. 키는 175에 통뼈이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항상 눈에 띄는 아이였죠.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큰 덩치는 항상 콤플렉스였습니다. 와, 순덕이 너는 딱 가다가 맏며느리 가다요. 종갓집 맏며느리감이요. 그 말이 씨가 된 걸까요? 저는 정말로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시댁 문화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외모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님의 막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때였습니다. 제가 따로 한복을 맞추지 않고 빌려 입었기 때문에 한복이 제 어깨에 약간 작았습니다. 그런데 얘, 어깨가 터지려고 그러네. 좀 큰 사이즈를 빌렸어야지. 팔 움직이지 마라. 어깨 뜯어진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꺼내 저를 망신 주셨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작던지 찢어질라 그러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또 한 번은 신우가 제가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기함을 하며 호들갑을 떤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구두야? 올케 구두야? 난 무슨 남자 하이힐인 줄 알았어. 아, 왜? 봐봐, 엄마. 아빠 신발 신는 거 같지? 어머. 타고 다녀도 되겠다, 얘. 하여튼 여자는 자꾸 아담해야 이뻐. 신우랑 시어머님 모두 손발도 작고 키가 160이 안 되는 아담한 체구였는데 자기들 체형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넌 많이 먹어야 되지? 하면서 머슴 밥을 퍼주십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다 못 먹어요. 그게 네 성에 차니? 눈치를 검어 있니?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어라. 엄마, 우리 여보 이렇게 많이 못 먹어. 저 몸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유지를. 또 어느 날 시댁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 너는 등발이 좋아서 밤길 혼자 다녀도 되고 아주 든든하겠다. 아주 든든하겠어. 이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은 날이 없을 정도로 시어머님은 꼭 한 번은 제 외모로 흉을 보셨습니다. 끼야 저는 점점 더 제 외모가 싫어져서 우울증 비슷한 증상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댁에 갔다가 외모 지적을 받은 어느 날 서러워서 방에서 한참을 울다가 더 이상 등신같이 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후 시댁과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을이라고 롱코트를 사서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보란듯이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코트는 어머님처럼 다리 짧은 사람이 입으면 진짜 없어 보여요. 당장 가서 환불하세요, 어머님.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님의 롱코트 얘기를 꺼내 웃음거리로 삼았고 시어머님은 얼굴을 붉히셨어요. 또 신우가 제 큰 덩치로 깐죽대면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형님,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네? 내가 뭐... 내가 거인이면 형님은 난쟁이 똥자루예요? 말 조심합시다. 시어머님 신우가 제 외모 지적을 할 때마다 저도 한술 더 떠 망신을 주니 그때부터 제 외모 지적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평생 갖고 있던 외모 콤플렉스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키가 작아 보이기 위해 구부정한 자세로 걷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외모를 보고 키가 크다, 작다, 눈이 어떻다 저떻다 떠들어 상처를 주는 걸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외모를 지적하며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전술로 똑같이 갚아주며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젠 누구도 제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어머님께 저런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공주이십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서 드셔야 하며 집에서 보통 입는 편안한 티셔츠는 절대 입지 않으시고 항상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손질과 화장은 필수여서 제 남편도 시어머님이 화장 안 한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버님 앞에서는 아직 방구 한번 껴본 적이 없을 만큼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하십니다. 그리고 처녀 때 입었던 옷이 아직도 맞을 만큼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신데요. 일단 시댁에 방문하면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나 10살 때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단다. 별명이 쌍문동 미스코리아였어. 이건 나 중학교 때다. 피부가 밀가루 반죽처럼 하얘서 백인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지. 봐봐라, 나 혼자만 얼굴에 보름달 비춘 것처럼 하얗게 빛이 나잖니? 이건 고등학교 때다. 이때 마을에서 하는 미인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았다? 동네 총각들이 어찌나 껄떡대던지 아버지가 나 단속하느라 참 힘드셨어. 이거는 결혼식 때다. 내 한복 입은 모습 보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고 시아버님이 아주 기절을 하셨단다. 결혼 초부터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얘기지만 저는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항상 열심히 맞장구를 쳐드려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셀카도 자주 보내십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더 이쁘세요. 누가 보면 제 동생인 줄 알겠어요. 아유, 어른 놀리면 못 써. 우리 엄마 안 본 사이에 더 이뻐졌네. 얘는 참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닌 척 하셔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기에 남편과 저는 항상 아부성 칭찬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다르게 저는 털털한 성격에 외모 치장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어머님은 이런 저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얘, 너는 설거지할 때 에이프런도 안 입고 하니? 젖은 손을 옷에다 쓱쓱? 아우. 또 제가 외출할 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안 좋아하십니다. 얘, 너는 외출하면서 머리도 안 만지고 나오니? 입술도 좀 바르고. 여자는 풋냄새가 좀 나야 여자지. 항상 부지런해라. 알았니? 네, 이러한 약간의 잔소리만 제외하면 어머님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 결혼 생활에도 일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텐 100점짜리 시어머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따 집에 와서 절대 엄마 얼굴 보고 놀라지 마라. 그냥 모른 채 해라. 알았지? 시어머님이 평소에 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시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댁에 갔는데 글쎄 어머님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동네 아는 아주머니 추천으로 눈썹 문신을 했는데 처참하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흡사 조미김 두 장을 눈썹에 붙인 것 같은 어머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있는 내내 어머님 눈썹 때문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을 먹다가 그만 어머님 앞에서 참던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저는 무례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웃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1분 넘게 계속 웃고 말았고 어머님은 화를 내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님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와의 철연을 선언한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저는 어머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 사과를 드리러 가려고 했지만 어머님 얼굴을 보고 또다시 웃음이 터질까봐 두려워 가지 못하고 문자로 사과를 드리고 남편을 통해서 꽃과 선물도 전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화는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열흘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께서 어머님 눈썹이 조금 옅어졌다고 귀뜸을 해주셔서 남편과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는 상상, 10년 전 키우다 무지개 다리 건넌 강아지까지 떠올리면서 최대한 슬픈 기분에 젖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 눈썹은 여전히 진하긴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서 저는 웃지 않고 어머님께 사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님과는 화해해서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어머님이 미울 때면 그때 그 짱구 눈썹을 생각하며 한번 크게 웃고 털어버립니다. 귀여운 공주님 같은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맞벌이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나 5년간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깔끔한 성격이 매력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결벽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창 신혼일 때도 남편에게 스킨십 한번 마음껏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아, 침 묻잖아. 혓바닥 집어넣어. 혀 집어넣고 어떻게 키스를 하냐? 습식 뽀뽀 말고 그냥 건식 뽀뽀하면 되잖아. 그냥 뽀뽀만 해, 뽀뽀만. 응? 뭐? 또 제가 실수로 입을 안 가리고 재채기라도 하면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 침 스프레이 뿌리지 마. 바닥에 떨어지잖아. 또 저희 부부는 둘 다 잠자리가 예민해서 결혼하자마자 침실에 각각 싱글 침대를 두고 사용했었는데요. 아, 피곤해. 더럽게 씻지도 않고 침대 위에 올라가? 아휴, 침대 따로 쓰길 잘했지. 뭐? 남편은 경기를 하며 저를 패대기 친 적도 있습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간 건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야, 집에서 왜 생선 비린내가 나? 생선 구워 먹었으니까 생선 냄새가 나지. 환기해도 냄새 나잖아. 아, 음식 냄새 좀 안 나게 해. 냄새 안 나게 어떻게 밥을 해 먹냐? 설거지도 바로바로 하란 말이야. 몇 번을 말해. 남편은 금기사항도 참 많습니다. 김은 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고 떡과 과자도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게 싱크대에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다 못 믿어 합니다. 여보, 장초주름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지. 어? 달팽이똥 묻어있으면 어떡할 건데. 인내심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야지. 하여튼 뭐든 대충대충이지. 비켜. 미안. 이러다. 어? 아이씨. 넌 방구 안 껴? 이런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저는 제가 남편과 사는 건지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다정하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남편에게 혼낼까봐 지저분한 곳은 없는지 살피기에 바빴고 남편은 언제나 매 눈으로 찾아내 꼭 잔소리를 한 가지씩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야근이 많아져서인지 요즘 들어 살이 많이 쪘는데요. 뱃살 봐라, 뱃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 올라서 봐. 아휴, 맨날 술 마시고 야식 먹고 자기 관리 못하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지. 배 나오면 성인병 오고 당뇨 오고 지금부터 관리 못하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하여튼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 관리 안 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씨부랑. 저는 시어머님이 평소에 남편에게 사소한 걸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새삼 측은하게 보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남편들은 집안일 얼마나 도와줘? 야, 도와주긴 뭘 도와주냐? 일이나 안 만들면 다행이지. 그래?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못 믿었다며 분리수거부터 청소기 돌리기까지 모두 다 혼자 합니다. 저에게는 설거지나 깨끗이 해놓으라는 임무 하나만 줬어요. 나는 남편이 설거지만 빼고 다 하는데. 야, 그럼 잔소리 좀 해도 좀 참아라. 나 같으면 잔소리 100번 들어도 되니까 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되돌아보니 그동안 남편의 결벽증 잔소리에 시달려야 하는 대신 대부분의 집안일에 손을 놓아도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남편의 잔소리를 집안일 값이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더러운 남자랑 사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이 훨씬 낫죠?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짠순이 대학 동기와의 친구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예전부터 그 친구의 인색한 모습에 정이 떨어졌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수가 오늘 뭐해? 응? 그냥 있어. 집에 있으니까 자꾸 배만 고프네. 그럼 점심 먹게 나올래? 나 다음 주 용돈 받을 때까지는 10,000원으로 살아야 돼. 아 젠장. 아,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나와. 나도 돈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네? 흑흑. 그럼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나도 버스비 1250원, 왕복으로 2500원 써야 되지만. 그래서 혹시 나한테 카페 쏘라고 하면 내가 좀 곤란해질 것 같아. 친구는 예전부터 제가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절대 먼저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난 사람이 밥을 사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 때문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상했던 적도 많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이 저녁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을 때 심하게 정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네, 삼겹살 2인분이요. 재수가 고기는 짝수로 잘라줘. 어? 왜? 아니 먹기 좋게. 뭔 소리야. 그렇게 고기가 다 구워져서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집게를 뺏어가더니 고기 개수를 세서 반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봐. 내가 고기 짝수로 자르라고 했잖아. 하나 남잖아. 구운 고기를 개수 세서 나눠 먹자고? 아니 그냥 에휴 내가 구울걸. 저는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일부러 친구 앞에 놓여준 고기를 집어먹었어요. 아니 내가 개수 세서 나눴는데 왜 내 걸 먹어? 고깃집 와서 개수 세가면서 먹어야 되냐? 그냥 대충 먹어. 그렇게 제가 일부러 고기 먹는 속도를 올리자 친구가 그만 밥을 볶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야 천천히 좀 먹어. 고기 다 없어지겠다. 그만 밥 볶아 먹을까? 벌써? 그래? 밥 2개만 볶아주세요. 치즈사리도 넣어야겠지? 치즈 추가요? 볶음밥 2개, 치즈 추가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친구가 볶음밥을 반으로 가른 다음 콩나물로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야 콩나물이 38선이다. 넘어오기 없기. 고기도 공평하게 나눠놨어. 전 친구의 행동에 할 말을 잃어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재수가 밥 잘 먹었어. 그래 조심히 들어가.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 달 넘게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친하지만 엄청 깊은 사이는 아니라서 친구네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취하면서 용돈도 받아 쓰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돈에 쪼들려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인색하게 구는 걸까요? 만날 때마다 저까지 쪼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계속 이 친구를 만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식도 올리지 못한 채 10평대 투룸에서 소박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육지생활을 정리하고 10년 전 제주도에 단독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이사한 제주도에서 처음 몇 년간 저는 정말 화병으로 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주도로 이사오고 한 달도 채 안 됐을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집에 언제 초대할 거냐며 연락이 끊임없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얘 집들이는 언제 하니?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봄에는 유채꽃을 보러, 여름에는 바닷가에 물놀이 하러, 가을에는 한라산에 단풍 보러, 겨울에는 동백꽃을 본다며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기본 일주일은 놀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데려다 줄 거니? 갈치조림 맛있는데 어디 없나? 그러다 명절까지 저희 집에서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얘 이번 추석은 니들 집으로 간다. 니 신혼에도 추석에는 휴가 써서 일주일 놀 수 있댄다. 아 어머님 그럼 펜션 예약하시는 게 어떨까요? 집 24평에 사람만 9명이면 너무 북적거릴 것 같아서요. 집도 좁고 식사도 그렇고. 그럼 내가 내 아들 집 놔두고 펜션 잡아야 되니? 밥도 그냥 대충 해서 먹으면 되지. 누가 진수성찬 차리라니? 참나. 당신 엄마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가씨네까지 일주일씩 집에 있으신대잖아. 펜션이라도 하나 잡으면 괜찮은데 꼭 우리 집에 있겠다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불 빨고 그게 쉽냐? 당신한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결국 모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집 주변에는 편의점도 10분을 걸어가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차로 여기저기 태워다 드리며 구경시켜드려야 했고 저는 볼 일도 못 보고 잡혀 있어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 친구들까지 저희 집을 펜션 삼아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부자리 펴주고 다음날 아침 차려주고 저희 부부가 여행 가이드까지 해주는 게 하나의 코스가 돼버렸죠. 그리고 밖에서 한 끼 먹게 되면 저희가 밥을 사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저희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맘대로 놀러와서 대접받으려는 심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식당 가서 20만원어치 밥 사게 해놓고 2만원어치 커피를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만 한 번 왔다 가면 기둥뿌리가 뽑혔고 구멍난 지출을 커버하느라 그 몇 년간은 저축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손님을 평균 3번씩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 한 친구까지 뻔뻔하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제주도 놀러 가잖아. 얼굴 보자고. 그래 놀러와. 애들도 있는데 그냥 너네 집에서 편하게 볼까?
집 좋네. 풍경 너무 좋지. 안방 창문에서는 한라산도 보여. 근데 너는 이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사니? 난 아파트 아니면 못 살아. 얘들아, 마음껏 뛰어놀아. 여기는 뛰어도 괜찮아. 친구 자식들은 돌고래 비명을 지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집을 예의를 지켜야 할 남의 집이 아닌 하루 묵는 펜션쯤이라 여기고 함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이제 자기들 숙소로 가려나 싶었는데 친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서 자면 돼?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잔다는 소리였어? 그럼 당연하지. 안 재워줄 생각으로 초대했어? 내가 초대했어? 그럼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친구는 그렇게 사활을 개기다가 갔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바탕 해집고 간 집을 치우고 있자니 제주도로 이사 온 게 후회스러웠고 인간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미움받을까 무례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제 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손님 치닥거리에 지친 저는 제 행복을 찾기 위해 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온다고 간보는 전화가 오면 무안을 줘서 쫓아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할 말 다 했어요. 언니, 애들 방학 맞춰서 엄마랑 마리슨 갈게요. 또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는 건 좋은데 잠은 못 재워주니까 숙소 예약해서 와요. 뭐라고요? 치닥거리 하기 귀찮아서 밥도 외식할 거예요. 계산은 아가씨가 하고요. 남편 친구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재수씨 이번에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셨네요.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러시나? 뭐 사주실 거예요? 저는 집에 온다는 사람들에게 자고 가는 거 귀찮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오면 밥 사줄 거냐 등등 평소에는 민망해서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했던 말들을 마구 뱉었습니다. 이렇게 철벽을 치며 무안을 주자 사람들의 놀러 온다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헛소리를 하는 인간에게는 인연끈을 각오로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야, 유채꽃 이제 많이 폈지? 다음 주에 주말 껴서 놀러 가려고. 그래 와. 근데 빈손으로 올 거 아니지? 그리고 못 재워주니까 알아서 숙소 예약하고. 뭐? 야, 안 가고 만다. 너 진짜 서운하다. 니네 집 아니면 어디 잘 데 없니? 그럼 거기 가서 자! 저는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매정하고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들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호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에게 섭섭하다고만 하네요. 저는 하도 그때 사람들에게 질려서 집에 누구 오는 걸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선을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명절과 행사 때마다 시댁에서 자고 가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걸어서는 5분, 뛰면 1분 거리에 위치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명절이나 행사에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강요를 하시고 있습니다. 임신 막달이던 추석 때 일입니다. 제 친정은 편도 3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저녁까지 시댁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자고 갈 거지? 거실에 이부자리 펴놓을게. 어머님, 저희 집에 가서 잘 건데요. 지금이 몇 시인데 집에 간다고 그러니? 날도 어두운데. 코앞인데요 뭐. 그냥 집에 가서 잘게요. 명절인데 시댁에서 하루 자야지. 집에 가서 자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 잠자리도 불편하고 내일 또 오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서 자요. 얘, 1년에 딱 2번이 명절에 시댁에서 못 자겠다고 까탈 부리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냥 자고 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좀.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고 가게 됐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나온 며느리에게 어머님은 달랑 얇은 요 한 장을 깔아주셨고 저는 허리가 아파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를 지내고 점심까지 먹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산부인 저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남편 태도 때문에 열불이 난 저는 표정이 계속 썩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살살 긁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와, 너 참 고귀한 여자다. 명절에 시댁 방바닥에서 하루 자고 와서 아주 불편하셨어요? 뭐? 임신한 부인 굳이 꼭 불편하게 하루 못 재워서 안 달란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그랬다. 왜? 명절이잖아. 나는 처가 가면 안 자고 오냐? 우리 집은 멀잖아. 집 코앞에 두고 임신한 와이프 꼭 그렇게 바닥에서 재우고 싶어? 시끄러. 얘기하지 마. 하여튼 유별나. 어휴. 제가 성격이 유별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시댁에서 자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가장 불편한 점을 꼽자면 일단 시댁에는 화장실이 하나여서 볼일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변기에 좀 앉아있으면 누가 금방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신경 쓰여서 편하게 큰일도 못 보고요. 샤워하고 나서도 좁은 욕실 안에서 덜 마른 몸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하루 자고 가면 챙겨야 하는 아기 용품만 한가득이고요. 또 방이 모자라서 저희는 항상 거실에서 자게 되는데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까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서 깊게 잠들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시아버님, 시어머님의 남편까지 코 고는 소리가 무슨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시댁에서 하루 자고 나면 그 다음날까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싫다는데 억지로 자야 한다고 강요받는 상황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시댁 행사가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오늘부터는 그냥 집에 와서 잘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너도 나중에 니처럼 딱 싸가지 없는 며느리 들어봐야 우리 엄마 마음 알겠지.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과일까지 먹은 다음 그만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뭐? 나도 갈래. 엄마, 우리 가. 당신은 왜 따라 나와? 그냥 여기서 자. 내가 니는 집 오느라 내 아들이랑 같이 잠도 못 자야겠니? 그냥 좀 불편해서 그래요. 뭐가 불편해?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니 뭐가 없니? 어머님 그냥 제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가볼게요. 하여튼 요즘 것들 아주 유난이야 유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처음으로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그 후로 남편에게 제 욕을 엄청 하시는 것 같지만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까지 제가 시댁에 가서 자고 오지 않는 걸 며느리의 직무유기로 생각하는지 안 자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날이면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며 하루 종일 먼저 말도 걸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댁 가기 며칠 전부터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시댁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와도 하룻밤 안 자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가요? 왜 5분 거리 집 놔두고 불편하게 꼭 시댁에서 자야만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수년 전 저는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 아파트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임대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별로 비싸지도 않았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신흥 귀족이라도 되는 양 아파트의 자부심과 선민의식이 굉장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전월세가 아닌 자가로 사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카톡방도 있었습니다. 품격을 아는 취직했을 엄마들의 모임.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옷바지 입고 편의점 가는 사람들 종종 보이는데 자제해주세요. 명품 아파트 주민은 행동도 명품으로 합니다. 그래요. 개념 좀 챙깁시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내내 아파트도 아니고 웬 잠옷바람이래요? 여기가 아니라 내내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아파트 여자들의 허세가 가짜나서 정말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옆집 여자가 주도해서 만든 카톡방이라 나가기도 그래서 말없이 참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에 아들 하나 키우는 애기 엄마가 이사를 왔는데 제 아들이랑 그 집 아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친해져서 집에도 놀러오고 하다 보니까 엄마와도 조금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대화해보니 지훈 엄마네는 남편은 피부과 의사에 친정도 강남에 살고 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애들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실 거예요? 그냥 안 보내려고요. 남편이 피부과 개원하느라 이 동네로 이사 온 건데 지금 단독주택 짓고 있거든요. 공사가 오래 걸려서 딱 1년만 월세로 살려고 들어온 거라 그냥 이 동네 사는 동안은 놀게 냅두려고요. 그러시구나. 나중에 집 다 지어지면 한번 놀러 와요. 네. 어머머, 저런 똥차가 굴러가네. 아직까지 이 동네에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있네요? 저기 지훈이 엄마는 우리 아파트 자가로 왔어요? 아니요, 월세 살아요. 그러시구나. 자가로 오신 거면 모임에 끼워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이 아파트 여자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남이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로 사람을 계급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 왜 울어? 그네 자리가 없잖아. 얘, 친구한테 그네 좀 양보해줄래? 우리도 지금 탄 건데요? 친구랑 같이 타야지. 근데 너는 못 보던 앤데 여기 사는 애니? 아니요, 내내 아파트요. 얘,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 넌 니네 아파트 놀이터 가서 놀아.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애한테 평소에 주의를 좀 시키세요. 아무나 아파트 놀이터에 끌고 오지 말라고요.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잖아요. 애들이 같이 놀다 보면 놀이터에 친구 좀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래요? 엄연히 따지면 그쪽은 월세살이고 여기 주민은 아니잖아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준 떨어지게. 야, 우리 친정에 2평짜리 개집 살 돈이면 니네 집 두 채는 사고도 남아. 어디 총구석 아파트 등기에 이름 하나 박았다고 유세야? 뭐? 그래,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라고 자식 교육 잘 시켜라. 네 자식 그렇게 키우면 부모도 돈 없을 때 무시하는 거야. 버러지 같은 게. 이 일로 한동안 아파트는 온통 지훈 엄마의 뒷담화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남 무시하는 이 아파트 여자들이 부디 앞으로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 좀 알고 나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쌈짝이시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공식 별명이 촉새입니다. 저는 결혼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무렵에 시어머님이 육아를 해주신다고 하여 같은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기 애기 엄마, 안녕하세요.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고 다니면 확 찢어버린다고 전해. 알았어? 네? 어우 열받아 확씨. 어머님, 오늘 치킨집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 아이고,
별 미친놈이었겠네. 신경 쓰지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두 분이 다투셨나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과 동네 마트에 갔었는데요. 아줌마가 우리 남편 노름하는 거 봤어? 어따 대고 개소리 떠들고 다녀.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 그래? 희수 엄마가 그러던데 뭐가 아니야. 내 남편 노름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그래 했다. 누렁지란 걸 했다 그러지 뭐라 그래? 뭐? 이 옆에 내가? 자기가 참어 상대하지 마. 잡아! 어디 돈만 내면 잡아! 어머님과 밖에 나가기만 하면 꼭 한 번은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여기저기 남의 말 하고 다니길 좋아하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평판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말투 자체가 너무 험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다. 아유 꼴에 여자라고 치마는 입고 다니네. 미련스럽게 왜 저렇게까지 살을 찌운대니? 또 언젠가는 장을 보고 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사 먹고 있었는데요. 맛대가리도 없는 걸 3,000원이나 받아 처먹고 앉았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얘, 넌 이게 맛있니? 아줌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뭐 귓구멍 뚫린 사람은 다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아니 이 아줌마가? 어머님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입맛만 버렸네. 재수없어. 남편도 이런 시어머님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기는 마찬가지였고 아버님은 이미 어머님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복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말다툼을 했던 아줌마네 식당 풍선 간판이 인도를 막는다고 신고하고 구청에 위생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아줌마하고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시어머님이 또 요즘 아저씨가 참 속 시끄럽겠네. 어떡한데요? 그게 뭔 소리요? 아직 몰랐구나. 요즘 그 집 아줌마한테 돈 안 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동네에. 쓰떡쓰떡 소근소근. 야 이 미친 옆에 내야 미쳤어? 네가 뭔데 내 남편한테 소삭질을 해? 누가 없는 얘기했어?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X병이야? 이 미친 옆에 내가? 누가 니한테 신경 써달래? 왜 남일을 참견하고 X야? 공주 엄마가 참아. 상대하지마. 공주? 아이고 무슨 놀부마누라처럼 생긴 게. 그렇게 남편 무서우면 애초에 헛짓거리를 말어. 퇴! 재수없어. 너 인연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어머님 잡으세요!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같이 머리채를 잡혀서 엄청나게 얻어터졌고 난생 처음 겪는 험한 일에 놀라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한 세트로 묶여서 함께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동네로 이사도 생각해봤지만 맞벌이라 아이 육아도 시어머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집을 이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하루하루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생신상을 꼬박 6년간 손수 차렸습니다. 왜 6년만 차리다가 그만뒀냐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한참 전부터 오두방정을 떨어댔습니다. 여보, 다음 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여보, 다음 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여보, 이번 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저는 며느리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시부모님 생신상을 신우 시동생까지 불러다가 매년 거하게 차려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장인 장모님 생신을 챙길 줄도 몰랐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아, 맞다. 내일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 꼭 드려. 당신이 전화해서 나를 바꿔줘. 선물은 어떻게 할 건데? 아, 장모님 치킨 좋아하시잖아. 치킨 기프티콘이라고 보낼까? 뭐? 어떻게 치킨 기프트콘을 보내냐? 그럼 당신이 선물 알아서 골라. 내 카드로. 됐어, 그럼 현금이나 보내던지. 그래, 한 10만원 정도 보내면 되겠지. 와이프는 자기 부모님 생신에 미역국 갈비찜 만들어서 잔치상을 해다 바치는데 장인장모 생신은 개무시 않는 남편 태도를 보고 저는 그동안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벼르고 있다가 다음 시어머님 생신 얘기가 나올 무렵에 생신상 차리는 걸 그만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 엄마 생신날 외식을 하자고? 6년 했으면 오래 했잖아. 매번 혼자 생신상 차리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1년에 딱 2번인데 힘들어. 딱 2번인데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갑자기 엄마한테 생신상 안 차려드린단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럼 네가 차려. 자식이 셋씩이나 있는데 왜 내가 매년 차려야 되냐? 우리 엄마 생신에 기프트콘이나 보내자고 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생신상 우는애. 아, 그것 때문이냐? 참 속 좁다. 저는 이런 이기적인 남편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남편이 화를 내던 말던 생신상을 더 이상 안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시어머니 생신부터 바로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생신에 무심했던 것에 분노했던 제 마음이 그나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해서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소까지 잡아놨었는데요. 시아버님 생신이 음력이라 헷갈려서 여행기간이랑 겹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여보, 나 제주도 여행 가는 날이랑 아버님 생신이 겹치네. 내가 따로 꽃바구니랑 봉투 보낼게. 너 미쳤어? 야, 어디 시부모님 생신에 여행 간다 소리가 나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신날 직접 가서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 한 적 있었어? 전화통화도 내가 시켜야 하고 돈이나 팁 보내고 끝이면서. 야, 너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냐? 그렇게 본심 숨기고 산 거야? 네가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 저는 고민 끝에 친구에게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야, 그냥 가. 무슨 미역국을 끓인다고 여행을 안 가냐? 너 등신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등신이다. 그냥 가자. 저는 그냥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글쎄 문자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여자인 줄 미처 몰랐다. 이혼하자. 서로 떼다가 식탁에 갖다 놓을게. 저는 이혼 그까짓 거 하자면 하자라고 각오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생일 꽃바구니를 받았다고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꽃바구니 고맙다. 용돈도 고마워. 네, 근데 아버님 아들이 제가 아버님 생신에 여행 왔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전화 끊어야 돼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으름장 놓은 게 너무 괘씸해서 아버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시댁은 뒤집어졌고요. 보자 났다, 이 새끼야. 그렇게 시부모님 생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 남편의 생신상 타령은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로 생신상을 차려드리지는 않고 외식하고 선물만 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이긴 하시지만 그동안 저의 수고를 당연한 도리라고 은근히 강요하시긴 했거든요. 자기 손으로 부모님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는 남편이 그때 왜 저렇게 저에게 생신 챙기라고 난리를 쳤던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30여 년 전 저희 집에서 있었던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15 소녀였고 저희 집은 친할머니와 총각인 삼촌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 친구의 동생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어서 삼촌은 장례식에 가려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배야, 니 이리 와봐라. 왜유 없니? 오늘 장례식장 갔다 집에 올 때는 꼭 어디 들려가지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아유 참 없니도. 그냥 하던 대로 소금이나 좀 뿌려요. 꿈에 네 아버지가 나온 거 보면 뭔 일이 날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어. 아유, 이상타. 아이고 알았어요 엄니.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다녀올게요. 내 말 헛두루 듣지 마라. 평소 같으면 장례식에 다녀온 가족에게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는 걸로 액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할머니가 꿈자리가 안 좋다며 꼭 물건 하나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삼촌이 장례식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삼촌은 할머니 말이 생각나서 담배라도 한 갑 사려고 동네 가게에 들렀는데 늦은 시간이라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는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고 술에 취해 귀찮아진 삼촌은 그냥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삼촌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웬 멍이냐? 모르겠네. 어디 부딪혔나?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삼촌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몸에 멍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한 숟갈 먹어라. 얘 뭔 소리 하는 거냐? 삼촌 뭐해? 왜 밥을 버려? 그때부터 삼촌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넘기지도 못해서 살이 쭉쭉 빠지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습니다. 삼촌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삼촌은 아예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죽겠다. 내 아들 죽겠어. 어느 날 제가 학교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깐 졸다가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삼촌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가다가 저를 한번 무섭게 노려보고는 번호판도 없는 이상한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기분에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꽃을 그냥 다 밟아가지고. 그리고 곧장 할머니한테 가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미 말 안 들었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물건 하나 사오라고 했잖냐. 아이고. 할머니는 그 길로 바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귀신을 들고 집에 들어갔으니 죽어야지 별 수 있나? 예? 그러니 죽어야 끝나지. 죽어서 나가야 끝이 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보살님. 제발 방도를 알려주세요. 아줌마 아들이 죽어서 나가야 끝나.
무당은 삼촌에게 젊은 남자 귀신이 달라붙어서 삼촌을 저승길에 데려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진짜 죽은 사람처럼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어 대문 밖으로 들어 옮겨서 저승으로 가는 신용을 해야만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바로 친구들을 모아서 삼촌을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여를 메고 진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대문 밖을 나가 한참을 걸어 할아버지 묘지까지 가서 관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부터 삼촌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정말 삼촌에게는 귀신이 붙어있던 걸까요? 그때 일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가끔씩 저를 오싹해지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법 통통한 체격이었습니다. 키 158에 몸무게 60kg 정도로 보기 싫지 않은 귀여운 몸매였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아내가 슬금슬금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출산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30kg 넘게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식사량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먹을 밥을 한 끼에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신혼 때는 제 눈치가 보이는지 제 앞에서는 적게 먹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는 밥 2공기를 참치 비벼 먹으면서도 국물이 있어야 한다며 라면까지 같이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리에 손을 놓고 배달 음식을 점점 자주 시켜 먹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는 배달 음식을 하루라도 안 시키는 날이 없었습니다. 쥐지빌라 302호요. 짜장면 곱빼기랑 탕수육이요. 군만두도 서비스로 낭낭하게 갖다 주세요. 심지어 아이한테까지 짜장면과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주로 먹였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오면 쌓아놓은 재활용 쓰레기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성인 2명에 아이 1명 가정에서 한 달 식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살이 찌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가사일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허리 아파. 재활용 좀 버려줘. 여보, 나 무릎 아파. 빨래 좀 널어줘. 전업주부인 아내는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손도 까딱하기 싫어했고 저는 퇴근해서까지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3살쯤 됐을 무렵 참다 아내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잡고 살 좀 빼야 되지 않겠어? 집구석이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꼬라지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내 친구 남편은 다 살쪄도 이쁘다고 한대. 내가 당신 애 낳느라 찐 살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맨날 아프다며. 그니까 병원에 가던 살을 빼던 뭔가를 하잔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는 줄 알아? 당신이 나 경멸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다 먹는 거야! 살 얘기만 나오면 아내는 막무가내로 악을 쓰며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포기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됐습니다. 아이도 엄마에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아이와도 잘 놀아주지 않고 아이 감정에 세심하게 반응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연히 아빠를 더 따르더라고요. 떡진 머리를 질끈 묶고 잠옷이랑 일상복을 구분 없이 입고 다니는 푹 퍼진 아내를 보고 있자니 마치 내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제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여보, 뿌링클 시킬 때 치즈볼도 시켜. 알았어. 여보, 몇 개 먹을 건데? 난 생각 없어. 아싸! 그럼 혼자 다 먹어야지.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맛도 안 났고 그냥 아들 하나 바라보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팔자려니 하고 포기했을 무렵 아내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왔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 사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있던 미혼 여직원 향수 냄새를 킁킁 맡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뚱뚱해서 싫고 안 좋은 냄새 나요. 아이고, 조그만 게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내는 민망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음식한단 핑계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토요일날 병원 좀 같이 가줘. 병원? 비만 클리닉. 보람이 엄마도 가서 약 지어 먹고 살 많이 뺐대. 나도 가보려고. 진짜? 알았어! 아내는 바로 건강검진도 받고 병원에서 짜주는 식단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다시 몸무게 60kg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살이 빠지니 자신감이 붙었는지 다시 활력을 찾고 성격도 밝아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시 의지를 잃지 않도록 사고 싶은 옷이랑 화장품이 있으면 다 사라고 카드도 줍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내는 고도비만이고 저도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남편의 밥 타령으로 이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25년차 시청 공무원이었고 저희 집은 남편 직장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은 20년 넘게 천재지변이 없는 한 꼭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은 역시 집밥이 최고지.
남편은 외출을 싫어해서 저녁 약속도 거의 없었고 주말에는 늘 집에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밥상에 꼭 찌개나 국이 있어야 하며 김치볶음밥이나 주먹밥 같은 한 가지 차림을 싫어했고 반찬도 3가지 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샌드위치나 빵도 양놈들 주식이라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외출을 해서도 오로지 남편 밥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뿐이었고 주말에는 친구 한번 만나러 가기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밥을 차려놓고 나갔는데 다녀와 보니 글쎄 남편이 차려놓은 밥에는 손도 안 대고 보란듯이 컵라면을 끓여 먹고 나간 겁니다. 여보, 내가 점심 다 차려놨는데 왜 밥 안 먹고 그냥 나갔어? 그럼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와서 바쁘고 국 데우고 내 손으로 해야 되나?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저는 이 밥 타령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지만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거니 생각하고 군소리 없이 20년 넘게 하루 3끼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링거 좀 맞고 가세요. 링거 맞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 순간 그러면 남편 점심 차리는 게 늦어질 텐데 하고 걱정이 돼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와서 맞을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데 저도 모르게 복받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다 남편이 퇴직하면 하루 3끼 밥하느라 죽을 때까지 편하게 외출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져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고심 끝에 남편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오면 안 될까요? 점심엔 나도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 뭐?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애들 다 커서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그 밥도 차리기 힘들다고 지금 툴툴대는 거야? 내가 집에서 당신 밥이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밥통이야? 나도 좀 살자! 그래서 지금 잘난 남편 밥도 하나 못 차리겠다고 시위하는 거야? 이 집 살 때 10원 한 푼 보탠 것도 없는 주제에 내 집에서는 왜 살아?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그대로 안방으로 와서 짐가방에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셔서 기댈 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동생들에게는 폐를 끼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래전 혼자가 된 친구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며칠간 친구에게 실컷 털어놓고 울며 위로받았습니다. 이혼할지 모르는 마당에도 밥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해방감이 들면서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쯤 지났을 무렵 언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형부가 언니 어디 갔냐고 자꾸 난리 났어. 냅둬.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언니 무슨 일이었는데 그래? 됐어. 얘기하기 싫어 글쎄. 지금 어딘데? 숙자네 왔으니까 찾지마 글쎄. 남편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제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찾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를 데리러 내려왔습니다. 집사람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왜? 식모 찾으러 부산까지 왔어? 올라가 이제 그만하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일단 차에 탔습니다. 진짜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진짜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었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화장실에 들렸다 왔는데 글쎄 남편이 차 안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목 놓아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남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벼락 맞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혼자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도 차려 먹고 간단한 계란 후라이도 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밥 안 차려주면 혹시라도 남편 굶어 죽을까 전전긍긍해왔던 세월이 허무할 만큼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벗어나니 밥하는 게 예전처럼 싫어 죽겠지는 않아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밥이 뭐길래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무거운 족쇄를 달고 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덕분에 인생을 다시 사는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TV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이 방영되기 전까지는요. 방송을 보고 임영웅에게 반한 순간부터 우리 엄마는 17 소녀가 되었습니다. 일단 엄마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TV에 미스터트롯 재방송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가족들까지 강제 시청을 당했습니다. 시작한다. 빨리 와. 하도 보다 보니 심사위원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영웅님. 저도 감사해요. 또 임영웅 얘기를 정말 끝도 없이 하십니다. 아유 어쩜 저렇게 노래를 구슬프게 잘할까? 비율도 좋고 인성도 훌륭하고 우리 영웅님 역시 완벽해. 엄마가 다육이를 정말 많이 키우시는데 다육이에게도 매일 임영웅 노래를 들려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방송이 시작될 때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점수를 공책에 적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시청을 하셨습니다. 딸, 임영웅한테 투표해. 빨리. 여보, 임영웅. 빨리. 안 되겠다. 엄마, 집 전화로는 투표 못해.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어. 그러니? 이런 엄마의 열정은 10대 소녀팬 못지 않습니다. 얘, 너는 BTX도 좋아하고 이 가수 저 가수 다 좋아하지? 엄마는 온리 임영웅이야. 임영웅이 내 가수다. 너네 굿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우리 건 모양이 별로 안 이쁜데 부럽다 야. 와, 우리 엄마가 굿즈 그런 말도 다 알아? 당연하지. 엄마도 다 알아. 엄마는 요즘 진짜 살맛이 나요. 엄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팬클럽까지 가입하셔서 무슨 기부를 한다며 성금도 보내시고 카페에 댓글도 쓰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임영웅 악플이라도 달리면 전투적으로 반박 댓글을 다셨습니다. 내 가수 영웅님 꽃길 가는데 재뿌리지 마라. 이 호로 자식아. 이런 엄마의 임영웅 사랑으로 인해 명절 때는 고모와 큰 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1등은 당연히 영탁이 했어야지. 저게 트로트야. 애들 노래야. 뭐요? 당연히 임영웅이지. 노래 실력이나 인물이나 임영웅이 훨씬 낫지. 어디다 갖다 대요? 언니가 뭘 볼 줄이나 알아요? 헛소리 할 거면 집에 가요. 엄마, 무슨 이런 걸로 싸우고 그래. 그만해. 아유 참나 진짜. 가족들 모두 한 교양하는 엄마에게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방송은 끝났지만 엄마의 임영웅 사랑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어쩌면 관심도 없던 우리 엄마의 취향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심한 딸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갱년기가 된 우리 엄마에게도 아직 불태울 열정이 이렇게나 넘치는 걸 보면 세상 모든 아주머니들도 다 마음속에는 소녀가 사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엄마가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며 임영웅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또래 평균 급여입니다. 점심값 아끼려 도시락 싸서 다니고 커피값도 아까워 인스턴트 커피 마셔도 월세, 공과금, 교통비 내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저랑 비슷한 벌이에도 명품 가방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도 크게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연차인 직장 동료 미주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으로 치장을 하고 다닙니다. 구키씨 와서 이것 좀 봐줘. 이게 뭐예요? 나 시계 살 건데 구찌 시계 어때요? 100만원? 1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닌데? 시계가 100만원이면 싼 거지. 구키씨도 시계 좀 하나 사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아 너무 없어 보인다. 대학교 다닐 때 산 7만원짜리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는 촌스러운 저와 달리 패션과 브랜드에 빠삭한 미주씨가 저는 참 세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주씨는 구두, 신발, 시계, 지갑 모두 명품이나 준 명품급으로만 샀습니다. 그리고 명품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한 번은 갑자기 미주씨가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What is the sale price? I will pay cash. I will pay cash.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이번 추석 때 남친이랑 홍콩으로 여행 겸 쇼핑 가기로 해서 영어 공부 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열정에 감탄해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Where is discount back? No discount? Oh my god.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나름 좋은 관계로 지내던 미주씨와 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중저가 브랜드 가방을 하나 선물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죽 재질도 좋아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키씨 가방 그거 뭐예요? 남자친구가 생일이라고 사줬어요. 콩폴? 웬일이야. 아니 나이가 몇인데 콩폴을 들어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저 원래 브랜드 같은 거 따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거든요? 남자친구가 구키씨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진짜 잘 보이고 싶은 여자한테는 이런 거 선물 안 하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 가방 좋다는데. 그럼 평생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가방이나 갖고 다니시던지. 네, 잘 들고 다닐 거예요. 그쪽도 샤넬백 애지중지하면서 마을버스 잘 타고 다니세요. 그 후 저는 미주씨 보란듯이 선물 받은 가방을 더 당당하게 들고 다녔어야 했지만 갑자기 가방이 초라해 보여서 한동안 집에 두고 다니는 못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잠시나마 그 가방을 갖고 다니기 부끄럽다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남자친구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미주씨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회사로 재직 확인 전화 같은 게 여러 번 와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미주씨, 아까 깍두기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미주씨 찾는 전화 왔었어요. 어디서 전화 왔었다고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미주 씨와는 업무 관련 얘기만 가끔 나누는 서먹한 사이가 됐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 편견은 없지만 한 번씩 명품 로고 붙은 그깟 가죽대기가 뭐길래 저렇게들 목을 맬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난 구찌 가방은 없지만 마을버스 안 타고 자차 본다 미주야.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안녕하세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돈 때문에 제가 겪은 황당했던 경험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대학교를 나와 운 좋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제가 취미로 만든 디저트를 먹어본 친구의 와 진짜 맛있다. 장사해도 되겠다 야 라는 말에 마음이 동해 장난삼아 가게를 알아보다가 7평 남짓한 저렴한 가게를 덜컥 계약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카롱이 잘 팔리면서 6개월도 되지 않아 순수익 600 이상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수익을 그대로 오픈해버린 것이죠. 딸, 이번 달은 얼마나 벌었어? 이번 달은 한 700 정도 벌 것 같아 엄마. 뭐? 700? 어머. 그럼 엄마 얼마 줄 거야? 어? 생일날 용돈 많이 주고 옷도 사줄게. 아니 생일날 말고 다달이 얼마 줄 거냐고. 어? 그럼 입 싹 닦으려 그랬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친척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돈 좀 번다며? 그럼 이번 고모부 환갑 때 기대한다. 네? 제가 바보같이 얼마 버는지 밝힌 순간부터 갑자기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제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한 번은 지인이 마카롱을 택배로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구매하는 건 줄 알고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돈도 안 주고 입에 싹 닦더니 오히려 공짜로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그 마카롱 맛있더라. 몇 박스 더 보내주면 고맙겠는데. 제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고작 또래보다 수입이 좀 난다고 해서 저에게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보고 이게 내 가족, 친구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일 친한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는 저랑 가정 형편도 벌이도 비슷해서 대화가 제일 잘 통했거든요. 아,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차 끌고 다니지? 버스 좀 그만 타고 싶다. 야,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만 그런 줄 아냐? 장사라도 해볼까? 취직할 자신도 없고. 그게 쉬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영업하지. 뉴스도 안 보냐? 하루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해. 적게 벌어도 회사 다니는 게 편하지. 그렇겠지? 하지만 제가 친구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되자 친구는 변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200 버는데 너는 700이나 버네?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200 나올 게 700 되냐? 일이나 더 하라는 소리야? 말하는 게 참.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갑자기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글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돈 자랑은 절대 하는 게 아니라며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버는 돈을 숨기는 게 현명하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 없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이번 달은 200-300 겨우 가져가려나 봐. 뭐? 그럼 그렇지. 장사가 뭐 그렇게 맨날 잘 되겠니?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그니까 잘 될 때 돈 좀 모아놓고 해. 요즘 장사는 좀 어떠니? 반짝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살아요, 고모. 야, 내 목구멍 봐. 아, 거미줄 친 거 보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어떡하니? 너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월세 내야지. 재료 다 상하면 버려야지. 다시 잘 되겠지. 열심히 해봐. 참 웃긴 게 제가 밥벌이 정도만 겨우 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주변 사람들은 다시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예전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다시는 제가 얼마 버는지 오픈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누구에게도 돈 얘기는 일체 하지 않은 채 혼자 열심히 재테크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성공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씁쓸하고 참 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다들 친정엄마 하면 애틋한 마음이 든다는데 저는 엄마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모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엄마는 저에게 무척 인색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용돈을 전혀 주지 않아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가 알바하고 명절 때 모은 돈으로 겨우 살 만큼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를 나와서 취직을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 앞으로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겨. 왜? 내가 관리하고 싶은데? 니까짓 게 무슨 그 큰돈을 관리를 해? 엄마가 다 개도 넣고 적금도 붓고 불려서 니 시집갈 때 다 줄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맡겨. 알았어? 엄마는 저에게 교통비, 밥값, 핸드폰 요금 등등 모든 생활비를 포함해서 딱 3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줬습니다. 제 첫 월급이 160만 원이었으니 130은 엄마에게 맡긴 거죠. 또 제가 옷을 사야 한다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얘기하면 이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옷을 허구한 날 사? 됐어!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제 맘대로 사고 싶은 거 한 번 못 사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다 내 돈 불려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노발대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 그래? 취업했으면 돈도 좀 모아서 집안 살림에 더 보태고 그러고 가야지. 무슨 시집을 벌써 간다고 요란법석이야? 나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야 엄마. 내 돈 얼마나 모였어? 모으긴 뭘 모아? 그깟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너 먹고 자고 생활비에 집 대출금 있는 거 갚고 뭐가 남니? 뭐야 그럼 하나도 없다고? 네가 뭐 수천 갖다 줬어 한 달에? 그래도 그동안 맡긴 것만 1년에 1,500씩 5년인데 어떻게 하나도 없냐고 엄마. 이기적인 기집애. 아주 지 혼자 컸지? 세상 지만 잘났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 돈 썼어? 저는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고 시댁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혼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감사하게도 다 이해해줬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남자에 미쳐 친정을 벌였다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엄마는 매달 입금되던 제 월급이 없어지자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딸, 엄마 꽃놀이 가는데 용돈 없어? 딸, 엄마 생일인데 용돈 없냐? 민준의 엄마는 딸이 안마의자 해줬다는데 우리 딸은 뭐 해줄라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내 친구네 사위는 이번에 똥가방 하나 해줬다는데 우리 사위는 뭐 해줄라나? 엄마는 남편에게 저 몰래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내 남편에게 못할 짓이구나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아이고, 야, 누가 보면 네가 뭐 대단한 거 해준 줄 알겠다. 나쁜 년,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 안 보면 그만이지. 엄마는 아직도 친척들에게 제 험담을 하면서 저를 매정하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지에 돈 몇 푼에 천륜을 저버린 나쁜 년이 됐고요. 저희 이모 말처럼 제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런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팔자에 없는 동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도련님이 결혼을 해서 동서를 처음 만났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자르고 싹싹했으며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어머님 아버님께 굉장히 살가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깨르르 깔깔. 그렇게 얼마 후 시댁 경조사 관련해서 동서에게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네. 그 이한테 들은 거 없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챙겨도 돼 동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챙겨야죠 형님.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챙겼거든. 에휴 일단 제가 식당이랑 예약할게요. 고마워 동서. 저는 그동안 시댁 경조사는 남편이 주도해서 챙기고 친정은 제가 챙기며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하자라는 주의였어요. 하지만 동서가 나서게 되면서 점점 시댁의 크고 작은 경조사까지 제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고요. 어머님 이번엔 저희가 좋은 곳 모시고 갈게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같이 축하해요. 어머, 어쩜 그렇게 센스가 좋니? 고맙다 아가. 이제 매년 저희가 챙길게요. 그 후로도 동서는 시덥지 않은 걸로 매우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요즘 기침이 심하시다는데 영양제 같은 것 좀 챙겨드릴까요? 형님 주말에 어머님 집 하루 비우신다는데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러 같이 들러보실래요? 동서는 저를 너무나도 귀찮게 했고 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을 앞두고 또 성가신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집에 한복 있으시죠? 한복은 왜? 결혼하고 첫 명절이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형님도 한복 입고 오세요. 동서 나 한복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생각도 안 나고 계속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슨 한복이야. 형님 이제 한 집안에 며느리가 둘이나 있고 저희가 집안의 얼굴인데 새해에 한복 입고 어른들께 예의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복 꼭 챙겨 오세요. 저는 머리로는 안 입어도 된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복을 챙겨갔습니다. 아유, 곱다 고아. 네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환해진다. 어머님 제가 더 웃게 해드릴게요. 제가 꼭 아들 낳아서 김씨 집안 대를 이어드릴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호호호. 형님 오늘 어머님 여행 잘 도착하셨는지 문안 인사 드리셨나요? 아니 웬 문안 인사? 안 했어. 형님 어서 전화 드리세요. 알았어. 그렇게 동서 시집살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님 내일 어머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깜짝 파티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동서 나 바빠. 미안한데 도련님이랑 해. 형님 빠지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시잖아요. 미안 나 못 가. 동서는 별 희한한 이유를 계속 갖다 대면서 저와 함께 시댁 상국 노릇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고모님들까지 다 모여서 생신잔치를 했습니다. 동서는 또 혼자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아버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형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난 안 할래. 넌 좋은 날 왜 빼고 그러니? 얼른 일어나서 불러. 브라보 브라보 말라
날 나의 인생아. 저는 난생 처음 시댁 식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남편은 눈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그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심지어 동창회 밴드에까지 올렸다는 걸 듣게 됐어요. 저는 수치심과 짜증에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후로 벼르고 있던 찰나 동서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날씨도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봄 소풍 준비해볼까요? 동서, 하고 싶으면 혼자 하던지 아니면 도련님이랑 의논해서 하던지 말던지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 제발 나한테 이런 걸로 전화 좀 하지 마. 어? 저는 폭발해서 동서에게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 후 동서는 시댁 일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혼자서 열심히 시댁의 최고 상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 너도 좀 둘째처럼 놀러도 오고 해라. 맨날 집에서 혼자 뭐하니? 에휴, 형님도 잘 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동서가 시댁 어른들께 이쁨을 독차지하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본인 역할극에 저만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며느리 도리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참 사려 깊고 인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자연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서 물어물어 남편을 찾을 만큼 호감형인 사람입니다. 제가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큰소리 한 번 없이 외조를 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200점짜리 남편이라고 자랑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40대 후반부터 갑자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염 너무 보기 흉하니까 좀 깔끔하게 다듬읍시다. 남편은 수염을 절대 자르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저희는 침묵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수염이 너무 부끄러워 같이 외출을 하게 되면 남편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여보, 숨어! 마트에 가게 돼도 절대 같이 다니지 않고 따로 다니다가 차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어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요! 또 수염이 너무 길어져 마치 음모와 같이 보일 때도 있었으며 밥을 먹을 때는 남편의 수염에 비위가 상해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으면 수염에 묻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부스스한 긴 수염이 입속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서 머리까지 같이 길러서 미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수염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힐링을 하였습니다. 한창 수염 문제로 힘들 때쯤 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멀리 근무하게 되어 별거 아닌 별거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역성을 들더라고요. 엄마, 여태까지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준 아빠가 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수염 기르는 건데 엄마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빠 좀 이해해줘.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수용하는 대신 저도 저의 희망사항 하나를 걸고 타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여보, 내가 여보 수염이랑 머리 기르는 걸 이해해줄 테니 여보도 내 부탁 한 가지를 들어줘요. 뭔데? 그동안 명절이니 시가 어른들 생신이니 나 정말 시댁에 많이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그만하고 싶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도 여보 수염을 받아들일게. 그래, 좋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타협을 보게 됐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오면 어휴, 그 수염 남탓스러워서 안 갈라요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시댁 식구들도 남편에게 수염 좀 깎으라고 종용을 해주니 제가 욕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 수염이 길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무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많이 길어지면 남편이 스스로 수염을 자르곤 하는데 그 길이가 달래 뿌리 정도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60대가 되었습니다. 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한 집에서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는데 부딪히지 않으며 저는 시댁을 챙기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니 마음이 무척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각자 자기 인생에 충실한 한 부부의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예비 엄마입니다. 지금 저는 시부모님과의 합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남편에게 시댁과 합가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영업직인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퇴사 후에 버섯 농장을 하시는 시댁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회사 다닐 힘이 없어. 다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농사 짓고 싶어. 그래 여보, 좋을 대로 해. 저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퇴사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차로 1시간 걸리는
어머니는 시부모님 댁까지는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합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얘 애비하고 얘기는 다 된 거지? 네, 그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농사 짓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그래. 그럼 어차피 이제 애비도 시골 내려와서 일도 배워야 되고 앞으로 농사 지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맨날 1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니? 너네가 시골로 내려와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네? 원래 있던 고추밭 거기 용도 변경해서 2층으로 집 지으려고 하니까 너네 아파트 전세금 빼서 집 짓는데 보태는 게 어떻겠니? 현관 2개 해서 각자 살면서 서로 노터치하면 되지. 그래 여보, 여러모로 생각해도 이게 나은 것 같아.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요즘 세상 흉흉해서 허건 날 어린이집에서 애들 쥐어패고 연병을 하는데 거기다가 말도 못하는 애를 맡길 거니? 당연히 할미가 키워줄 수 있으면 키워줘야지. 니들 볼 일도 보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합가하기 싫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댁은 큰 집이라서 허구한 날 시 작은 아빠들부터 시 고모들까지 들락날락 거립니다. 신우도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자고 가거나 애들을 맡기기 때문에 같이 살면 아무리 위아래층에 나눠져 있어도 매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정말 내키지 않아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1, 2층 나눠 산다고 해도 살다 보면 저녁 같이 먹자 뭐 하자 계속 부르실 거 아니야. 내가 아기 어린이집 보내더라도 나 합가는 안 하고 싶어.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해? 합가하면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보도 안심하고 일하러 갈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생겨버린 일이고 잘 생각해봐. 얘, 잘 생각해봐라. 서로 부대끼며 정부치고 사는 게 가족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1년 후면 저는 복직을 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시어머님이 선뜻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니 그 또한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름까지는 합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합가를 마냥 싫다고 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결정일까요? 당신이 시부모님과 합가했을 때의 단점입니다. 1번. 당신은 시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온갖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됩니다. 예, 작은아버지 오셨다.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라. 네, 하지만 당신은 인사만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2번.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옷도 편하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너 꼬라지가 그게 뭐니 애기 엄마가? 어서 단정하게 입어라. 집에서 편하게 노브라 자연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냄새나게 설거지는 있는 대로 쌓아놓고 바로바로 좀 해야지 이런 건. 설거지와 청소도 미뤘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시댁 살림은 내 살림이 됩니다. 예, 나 오늘 동창회 간다. 아버지, 밥이랑 국해서 식사 좀 챙겨드려라. 4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맨날 배달 음식이니? 돈도 참 해프다 해퍼. 5번.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6번. 가끔씩 신우가 와서 아이를 맡기고 가면 같이 봐줘야 합니다. 엄마, 나 재숙이 좀 만나고 올게. 그래, 다녀와라. 아휴, 애들 저녁은 또 뭘 해서 먹인다니? 7번. 어쩌다 부부싸움을 하면 시부모님이 다 알게 됩니다. 니들 어제 싸웠니? 밑에 어른들 계신데 목소리 높이면서 싸울 일이 뭐가 있니? 조심 좀 해라. 장점.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줍니다. 끝. 합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장점 1. 집에 편하게 누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 마음이 편안하고 또 편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3. 육아로 인해 힘들겠지만 합가로 인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으니 또이또이입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새댁입니다. 저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서로 배려하고 집안일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결혼 생활이지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제 옆에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쫓아와서 남편 등짝을 후려치시는 거였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거들랑해! 어머님은 저를 한번 흘겨보시더니 남편 대신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라.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급하다고 남편이 부엌일까지 하게 하니? 참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잠시 옆에 서 있다가 거실로 자리를 피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고 제가 큰 잘못을 한 건가라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한 기분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김치를 갖다 주신
주신다며 잠시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이 거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글쎄 뒷목 잡는 신용을 하시면서 털썩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어머머머머, 얘,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네 반스까지 널게 하니? 부끄럽지도 않니? 네? 가장에 대한 존경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네 반스를 남편한테 널게 해? 어머님, 저는 그 이 속옷이랑 양말, 손빨래까지 하는데요. 제 속옷 좀 너는 게 뭐 어때서 그러세요? 여물어! 저는 시어머님이 진짜 혈압으로 뒤로 넘어가실까봐 겁이 나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신랑 연락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응? 남편 말에 겨우 기분 나쁜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그때부터 시댁 얘기만 나오면 먹은 밥이 체한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때문에 또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얘, 아버님 밥 좀 더 퍼드려라 하시면서 저에게 밥그릇을 주시는 겁니다. 옆에 신우랑 남편도 있는데 콕 집어 저한테만요. 내가 퍼올게. 아휴, 됐다. 내가 직접 하고 말지. 됐어. 시어머님은 저에게는 아무렇게나 시키는 심부름도 남편이 하려고 하면 벌벌 떠셨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식사를 다 끝낸 후 상 치우고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됐고 바닥에 물 튄 거나 좀 닦아줘. 알았어. 그렇게 설거지하다 바닥에 물이 좀 튀어서 남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얘, 네 남편이 개니? 왜 개처럼 바닥을 기게 만들어? 가장을 뭘로 보는 거니? 네? 어머님은 제가 남편 걸레질 한번 시켰다고 부르르 떠시더니 곧바로 안방으로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남편한테 집안일도 시키고 어쩌는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법도가 있다. 네가 이해하던 못하던 나는 내 집에서 내 아들 설거지하는 꼴 못 본다. 알았니? 어머님, 그럼 앞으로는 시댁 와서는 제가 다 하고 저희 집 가면 신랑 보고 다 하라고 할게요. 그럼 되겠네요? 어머머머머머. 저는 한마디 시원하게 받아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도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나를 세우며 안 좋은 감정으로 지내기는 싫어서 어머님과 대화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여자고 어머님도 여잔데 왜 제가 하는 건 당연하고 신랑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사이 불편해지고 신랑이랑도 싸우게 돼요. 전 어머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아휴, 그래, 네 말도 맞다. 사위가 내 딸한테 그렇게 잘하면 기특하다 했을 거면서 내 아들이 며느리 힘들까 나서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꼴이 쉬고 그랬다. 앞으로는 이해하마?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잠시 동안은요. 그런데 그 후에도 어머님은 시댁에서 남편이 뭐라도 하려는 낌새만 보이면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아휴, 또 제가 일하고 있으면 옆에 오셔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보기 좋은 거 아니겠니? 이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설거지를 해야 하거나 뭔가 할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식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소화도 안 되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시댁에서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현명하지 못한 건지 그렇게 맞춰주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